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까지 올라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내년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단 공동 관리를 받는 동부제철의 정상화 방안이 원안 채택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불투명했던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공세의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밀려 하락했습니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2% 하락한 2020.0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69% 오른 573.2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시민 시위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0월 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발점으로 본격화할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관이 815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던지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 역시 10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748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섬유, 철강금속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가스, 의약품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증권, 통신, 전기전자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네이버, SK텔레콤, 신한지주 등은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NHN엔터테인먼트가 대주주인 이준호 회장의 자사주 매입 기대감에 8% 이상 올랐고 동부제철은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4.2%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검색창 2위에 하루 종일 소녀시대와 제시카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제시카가 소녀시대 멤버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소속사인 SM 주가도 오늘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시카가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에 소속사인 SM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61억 원 사라졌습니다. SM은 30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4.29% 내린 39,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M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065만여 주인데 이날 주가 하락폭을 감안하면 361억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셈입니다. 소녀시대 멤버인 제시카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통해 퇴출 소식을 알린 이날 장 초반부터 SM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 SM 측이 공식적으로 제시카의 팀 활동 중단 소식을 밝히자 낙폭이 커졌습니다. 제시카의 퇴출로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정혁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연예인 관련 사건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제시카 퇴출이 실적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겠지만 투자 심리는 다소 냉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까지 올라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은 9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지난달 69.9%에 비해 0.1%포인트 오른 7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가율이 70%를 찍은 것은 감정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정부의 이단 부동산 대책 발표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는데도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전세 가격 상승세가 매매가 상승세보다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이달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48%로 매매가 상승률 0.37% 앞질렀습니다. 내년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국채 발행 잔액을 539조 9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말 국채 발행 잔액 전망치인 494조 7천억 원보다 45조 2천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계청이 보유한 가장 오래된 데이터인 2004년에 178조 7천억 원에 비하면 11년 만에 국채 발행 규모가 3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과감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과감한 선택이 반영된 결과지만 국채는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점에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단 공동 관리를 받는 동부제철의 정상화 방안이 원안 채택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만 일부 채권기관이 내부 의사결정 일정을 이유로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최종 가결 시점은 다소 연기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제철 채권단은 동부제철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결의 마감을 앞두고 최종 입장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정상화 방안에는 신규 자금 6천억 원의 투입과 채무 상환 유예, 530억 원 규모의 출자 전환 등 회생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밖에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등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100대 1로 차등 감자해 김 회장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상화 방안의 최종 가결 시점은 다음 달 1일이나 다음 주 중이 될 전망입니다. 이 불투명했던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보조금 분리 고시제를 법안에서 제외를 시키면서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 단통법이 과연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의 핵심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객한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이통사가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의 총액은 크게 줄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시행될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은 최대 34만 5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지원받으려면 소비자는 무조건 9만 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요금제 선택에 따라 보조금 지급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요금제를 낮추면 그만큼 보조금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그동안 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보조금이 60에서 70만 원대로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 출혈 경쟁이 줄어들면서 이통사들의 수익은 오히려 크게 늘고 소비자는 예전보다 훨씬 비싼 값의 단말기를 구입하게 될 수 있어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요금제별로 어떤 아웃라인을 갖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방침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봐집니다. 게다가 단통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보조금 내역을 통신사와 제조사별로 나누어 공개하는 제도인 분리공시제 도입까지 무산되면서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법 취지도 무색해졌습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결국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발적으로 진행되어온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통사는 불법 보조금을 앞세워 고가 요금제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제조사는 비싼 단말기를 팔 수 있어 서로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유착 관계였던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리돼 이통사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결합해 휴대폰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과점 구조였던 단말기 시장은 경쟁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단통법이 반쪽짜리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걱정 속 새롭게 떠오른 완전 자급제가 휴대폰 유통시장의 혼란한 분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9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이제 곧 한 달이 지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강남권 재건축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 그리고 거래 회복세가 신규 분양은 물론 경매 시장 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의 조권영 기자 전화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이면 9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곳곳에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청와통장 1순위자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9일 대책 이후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곳은 신규 분양 시장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GS건설의 위례자이 모델하우스에 4만 명이 몰리는 등 전국적으로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델하우스를 찾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선점하려는 수요로 경매 시장의 분위기도 뜨겁습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번 달 수도권 아파트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7.7%, 응찰자 수는 9.2명으로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경매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달 서울 지역 상가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7.8%로 전달보다 6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몸으로도 체험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까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기존 주택 거래량과 가격 등의 지표도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7,974건으로 전달 거래량 6,804건을 훌쩍 넘어섰고 9월 거래량으로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6월과 7월 전달 대비 보합세를 보이다가 8월 0.1, 9월 0.3%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주보다 0.1%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지표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예, 9일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목동, 상계동 등에는 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이 상승하면서 서울 주택 가격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의 경우 9월 한 달 동안 19건의 거래가 성사되며 주택형별로 실거래가가 2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2제곱미터의 경우 9월 들어 13억 원의 주인을 찾으며 한 달 새 4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양천구 신전동 신시가지 6단지와 11단지의 실거래가도 지난달에 비해 2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시장 회복세와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일반 주택은 매매 전환이 이뤄지며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성동구 레미안 옥수 리버젠, 마포구 신공덕 레미안 1차 등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한 셈인데 그럼 이 같은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과연 언제까지 또 지속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전망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예, 먼저 신규 분양의 경우는 당분간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 최고 기대주로 꼽히는 위례자이와 서초구 재건축 3총사인 서초 푸르지오 서밋, 레미안 서초 STG, 아크로 리버파크 2차도 1일과 2일에 걸쳐 청약을 진행합니다. 이에 이동식 중개업소인 떡다방이 급성을 부리고 있어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전매까지 꽤 일어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이 연속해서 나오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며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분위기는 다소 차이 나겠지만 연말까지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시장의 집값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투자 전망이 밝은 단지는 한정돼 있어 지속적으로 서울 주택시장의 회복은 견인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조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00년 이후 우리 자동차 산업은 일본이나 독일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급성장을 했는데요.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세계적으로도 혁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품 생산, 공급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완성차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부품 업체 현장에 정훈규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모듈 생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LF 소나타와 HG 그랜저 등 현대자동차의 주력 모델에 탑재되는 모듈이 생산됩니다. 현대차 주력 모델 생산을 책임질 뿐 아니라 전 세계 현대모비스 공장의 모듈 표준과 기술을 전수하는 핵심 기지이기도 합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길게 연결된 조립 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인 현대모비스의 아산 공장에서는 계기판이나 헤드램프 같은 단일 부품을 만드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난 1999년 생산 합리화 전략에 따라 모듈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내에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모듈 생산 방식이란 자동차 조립 공정의 일부를 부품업체에 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성차 업체가 조립하던 2만여 개의 부품을 대형 부품회사에서 기능별로 묶어 6개에서 7개의 덩어리 부품으로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석 모듈은 오디오, 에어백, 공조 시스템 등 총 44개의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에는 44개의 부품을 모두 완성차 업체에서 조립해야 했지만 모듈 생산 방식에서는 하나의 덩어리 부품으로 작업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완성차 업체는 조립 공정을 최소화해 생산 부담을 덜고 신차 개발과 파워트레인 부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가 2000년 이후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일본이나 독일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도 부품업체의 모듈 경쟁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듈화는 품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모듈이라는 중간 조립 단위가 설정되면서 부품 분량에 대한 사전 점검이 강화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품에 대한 검사 기능이 예전에는 자동차에서 통합으로 생산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저희들 모비스가 모듈화를 하면서 100% 전수검사 품질 보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름으로써 올해 저희들 완성차 라인의 불량률을 지금 제로로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종 확인 장치와 다중검사 시스템은 제로에 가까운 불량률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트롤리 컨베이어 시스템이라 부르는 스키장 리프트 같은 장치가 부품을 매달고 작업자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 장치를 통해 자재 창고에서부터 논스톱으로 모듈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습니다. 대기 중인 부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LF 소나타와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랜저 등의 모듈이 뒤섞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차종에 필요한 모듈을 한 라인에서 조립하는 홀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되는 부품만 129개, 게다가 같은 차종의 모듈이라도 사양마다 필요한 부품은 각기 다릅니다. 때문에 자칫 부품이 뒤섞이지 않을까 우려됐지만 이곳에서는 정확한 부품 장착을 위한 이종 방지 시스템으로 부품이 뒤섞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부품을 꺼내 바코드를 찍으면 눈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작업 순서와 내용이 뜨고 담당자는 순서에 맞게 조립을 진행합니다. 만약 작업자가 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작업을 빠뜨리게 되면 경고등이 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조립 라인은 정지하게 됩니다. 조립이 완성된 모듈은 최종적으로 비전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2대의 카메라가 구석구석을 훑으며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은 뒤 컴퓨터 영상 판독기를 통해 각 부품이 제 위치에 있는지를 검사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같은 모듈 품질 확보 노력은 완성차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JD-파워 발표에 따르면 현대차의 100대당 품질 문제 건수가 모듈화 이전인 1998년부터 모듈화 사업이 장착된 2005년까지 56%나 감소했습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이곳에서는 인근의 현대차 아산 공장과 같은 시각에 모듈 생산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소나타의 생산이 시작되면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현대모비스 아산 공장에 전달됩니다. 생산 시작 후 완성차 라인에서 운전석 모듈을 필요로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1분. 같은 시각에 조립을 시작한 모듈 라인에서는 운송을 포함해 85분 만에 납품을 완료합니다. 이 같은 현대모비스의 직서열 공급 방식은 토요타의 적기 공급 방식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져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도 혁신으로 꼽힙니다. 적기 공급 방식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가 생산 계획을 3-4시간 전에 공유해 생산 수량을 맞추기 때문에 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직서열 공급 방식은 생산 계획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주문에 의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위치까지 모듈을 납품하기 때문에 재고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 연간 30만 대가량의 모듈을 생산하는 아산 모듈 공장에는
재고를 쌓아두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사라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납품이 늦어질 경우 완성차 업체의 출고가 지연되는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설비 트러블이 생겼을 때 5분 내에 자동으로 백업 시스템이 가동하게 하는 이중화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구축을 해서 지금 올해 2014년도에 자동차 인라인에 트러블을 줄 수 있는 문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모듈화 사업은 선진업체들에 비해 10년가량 늦게 시작됐지만 현재 승용차와 SUV, 승합차까지 모든 차종에 3대 핵심 모듈을 적용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유일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모듈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대기아차는 물론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완성차와 단일 부품의 중간 단계에 있는 모듈의 경쟁력이 국내 부품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완성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자동차 업계 전반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